먼저 첫 번째 주제인 조상복 박사님 모시고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직업 트렌드 변화 및 그에 따른 인재상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때에 많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오시기 전에 강사님 프로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대학교 공과대학교 교수님이시면서 전기공학부,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BK21 플러스 사업단 단장으로 수고하시는 조상복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조상복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조상복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4차 산업혁명과 또 직업에 관련돼서 또 미래 인재생과 관련돼서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은 1784년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돼서 기계화되는 그때가 이제 1차 산업혁명, 여기 인더스트리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870년에 그 본격적인 그 대량 생산이 시작된 그때를 우리가 2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2.0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969년에 인터넷과 컴퓨터 또 정보화 사회로 접어드는 3차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본격적인 그 제4의 산업혁명, 그 시대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다른 그림으로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AI라든지 또 여러 가지 로봇이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기술이 3차 산업혁명에 접어들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1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기관 기계화가 이제 핵심이었고요. 2차 산업에는 전기 에너지 기반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대량 생산 시스템, 3차 산업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혁명이 되겠고, 4차 산업에서는 이런 그 AI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이런 지능과 그 다음에 정보에서는 예전의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ICBM이라고 하는데, I는 인터넷, C는 클라우드 시스템, B는 빅데이터, M은 모바일. 그래서 그것이 결합된 지능과 정보가 결합된 새로운 지능 정보기술 시대, 이것을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온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또 그때 산업은 어떻게 발전해가고 모든 환경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거기에 적응하고 연구하는 데 아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뭐가 달라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약간 간단한 예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들은 예는 스마트 팜, 스마트 농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온실이나 과수원이나 축사가 있는데 종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사를 예를 들면은 PC나 모바일 통해서 온도나 습도 또 축사의 환경을 다 모니터링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료나 어떤 그 물이나 이런 공급하는 시기와 망 등을 원격으로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도 활용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온실이나 과수원이나 축사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이 굉장히 능률이 올라가고 또 편리할 수가 있겠죠. 다음. 또 한 가지는 스마트 팩토리인데 요즘 스마트 팩토리 때문에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설계, 개발, 제조 등 그러한 생산에 관련된 자동화 생산 시스템에 정보통신 기술 ICT를 적용해서 어떤 생산성이나 품질이나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기술로 여기는 4분 인터넷, IoT라고 하는 4분 인터넷이 들어가서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미래의 공장이고 지금 많은 회사들이 스마트 팩토리로 전향하고 있고 또 일부 부분적으로 개조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노동력의 유연성이나 또 생산의 유연성이 확보가 되고 비용의 효율성이 매우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도시농장. 이 도시농장, 이 그룹 어반팜이라는 회사의 도시농장인데 모든 조명은 우리가 LED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자동 물 공급 시스템, 이거는 물도 일종의 하수를 또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나 온도나 공기나 습도나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해서 도시에 이러한 농장을 해서 좁은 땅에 엄청난 생산량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도시 농장. 이게 이제 4차 산업 시대의 한 그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스마트 화분, 이것도 마찬가지. 간단한 우리 이제 집에서 화분을 키울 때 여기에 그 기온과 습도 이런 걸 측정하는 센서가 저장되어 있어서 이 식물의 어떤 상태나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고 또 물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 이것도 직접 손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외부에서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뭐 직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아시겠죠.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데 편의상 직업을 우리가 10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관리자, 전문가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그 다음에 농림업 축산자 종사자, 그 다음에 기능 관련 종사자, 그 다음에 기계 등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그 다음에 군인, 이렇게 크게 10가지로 직업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직업에는 1, 2, 3, 4 직능 수준이 이제 요구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완전히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4 정도 말하면 이제 이 대학원 이상 이렇게 얘기하고 3 정도 말하면 대학 꼭 학벌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이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3은 대학 정도, 2는 고등학교 정도, 그 다음에 1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 이렇게 대강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꼭 이렇게 직능 수준이 아니라도 특별한 기능이 있으면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얘기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자라 그러면 3이나 4 직능 수준이 요구되고 또 전문가도 3, 4 이렇게 군인은 2 정도의 직능 수준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서비스도 한 2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업의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직능 수준이 요구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제 상식적인 얘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전기전자 분야에 있으니까 전기전자 분야에 이 308이라는 이 그 코드에 여기에 또 세부적으로 이제 통신이나 배선, 전기 설계 기술, 전기 공사, 전기 기사, 그다음에 전자계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컴퓨터, 등등 내비게이션 이런
그다음에 PC 이런 등등에 따라서 전기전자 안에서도 이렇게 또 코드가 나눠지는 그래서 각 세부 분류별로 또 여러 가지 직군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코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의 핵심 주요 키워드는 뭐냐? 이것이 이제 궁금하시죠? 자, 여기 9가지를 들어놨는데 다 이제 복잡하지만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바둑을 두면서 이제 아주 한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건데 거기가 이제 알파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이제 이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뭐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돼서 전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 뭐 삼성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등등 인공지능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만 해도 인공지능의 전문가면은 얼마든지 숫자에 관계없이 지금 뽑고 있는 형편이고 대학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교수를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전문가가 없어서 뽑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IoT, IoE 이건 뭐냐? 인터넷 오브 싱스 또는 인터넷 오브 에브리싱 우리말로 하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는 그 인터넷이 사람이 쓰는 것 아니라 사물에도 달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에도 달릴 수 있고 세탁기에도 달릴 수 있고 그래서 그 냉장고의 상태를 예를 들어서 무선으로 무선 통신을 통해서 송수신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냉장고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거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냉장고를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뭐 냉장고뿐만 아니라 보일러라든지 뭐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거를 마음대로 그래서 모든 사물에 그런 센서와 또 이 IoT가 돼서 사물에 이제 인터넷이 붙는 기술이 사물 인터넷 Io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이거는 약간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클라우드는 이제 구름인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컴퓨터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스탠드얼론 식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서버에 데이터 센터 같은 서버에 구름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이제 처리가 되는 그런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인데 그거와 또 요즘엔 또 쌍벽을 이루는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갖고 이제는 또 그 기술과 함께 또 단말기 부분에서 한꺼번에 중앙에서 다 처리하기는 힘드니까 또 부분적으로 이 사이드에서 이 단말에서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 기술도 같이 이제 이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술 이 빅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어떻게 유효한 데이터를 빨리 뽑아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의료 정보가 많이 있다면은 뭐 50대 이후에 또 당뇨병이 있고 또 혈압이 높은 사람 그거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거를 뽑으려면 옛날에 한 달, 두 달 걸렸는데 이제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면은 몇 시간 안에 그걸 다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 그래서 그거가 필요한 사람이 그것만 뽑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어떤 뭐 광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빅데이터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AR, VR은 뭐냐? Augmented Reality, Virtual Reality. 우리말로 하면 증강현실, 또 가상현실 그런 거죠. 그래서 증강현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에 좀 유행이 갔습니다만 포켓몬 같은 거 할 때 어떤 지역에 바로 사실적으로 막 해서 포켓몬한 그때 그게 증강현실이 되겠고 가상현실은 뭐 가상현실 우리가 이 구글 안경이나 이런 거 안경 쓰고서 여러 가지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그냥 가상으로 구경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상현실 기술들이 있죠. 그 다음에 로봇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로봇은 과거부터 우리 현대자동차에 산업용 로봇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짝도 달고 그 용접도 하고 하는데 그런 로봇
로봇을 포함해서 요 보시면은 인공지능을 가미한 로봇, 또 음성 인식과 또 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등장을 해서 그 로봇이 이제 사람과 놀아도 주고 이제 데이터도 같이 이제 데이터하는 식으로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런 로봇까지 다 지금 나와 있죠. 그다음에 5G 이거는 피프스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랬고 5세대 즉 지금 5G 기술이 이제 휴대폰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통신 내 속도가 엄청나게 이제 5G가 되면 빨라지는 거죠. 지금은 연구자들은 이제 6 제너레이션 그 6G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통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그 처리와 혁명 이런 것이 더 앞당겨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2D 프린팅 어떤 용지에다가 어떤 것들을 프린트하고 했는데 3D 프린팅 기술은 이제 입체적으로 하는 기술이죠. 뭐 이런 마이크라든지 또 뭐 어떤 이런 그 포인터라든지 이런 거를 그 전에 하나 이제 시제품을 만들려면 금형을 떠서 여러 가지 작업을 거치니까 시간도 많이 오래 걸렸는데 이 3D 프린팅을 이용하면 단번에 3D로 이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제품을 생산하거나 연구할 때 엄청나게 속도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의 재료는 어떤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고 또 쇠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재료로 3D 프린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이 암호화된 정보 처리 기술인데 요거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비트코인 요즘에 이제 계속 그 가상화폐라고 하죠. 가상화폐를 이제 채굴 한다고 하는데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여러 가지 가상화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 이거는 파이낸스 플러스 테크놀로지에서 요즘에 핀테크 이제 은행의 정보통신 기술을 해서 은행의 금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토스라든지 요즘에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무슨 우리페이, 뭐 울산페이 등등 그래서 이제는 금융과 이 또 판매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새롭게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런 게 핀테크 기술이고 그다음에 언택트 기술은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대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강의도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대학에서도 지금 온라인 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화상회의라든지 이제 언택트가 되니까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언택트가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돼서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나 또 이런 패턴을 바꾸게 되는 그런 기술, 언택트 기술이죠. 그 다음에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모빌리티 기술은 우리가 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도 레벨 2, 3에서 자율주행의 정도가 이제 다 다르고 이제 본격적인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람이 타지 않는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은 그건 레벨 4가 되는데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 또 그다음에 드론도 요즘에 드론을 활용하는 기술이 많이 되고 드론은 이제 어차피 무선 조종을 하게 되고 또 드론도 자율주행 드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제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모빌리티라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교통혁명이 새롭게 창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타다라는 사업이 진행되다가 지금 법률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거쳐서 좀 저거됐습니다만 지금 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앞으로 택시도 자율주행 택시 또 뭐 차도 우리가 어떤 렌트를 할 때 아무데나 빌려서 아무데나 놓고 하게 되면은 이런 교통 시스템이 달라지게 되죠. 또 더 효율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전체적인 모빌리티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는데 이 알파고 다음에 이 알파고 B 또 알파고 제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뭘 말해주냐면
그 알파고가 나왔을 때는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컴퓨터가 수백 수천 대가 백업을 하고 또 과거에 그 알파고는 과거에 전문적인 바둑 기사들이 그 두었던 기보를 수백 수천 개 연구를 해서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해서 바둑을 둡니다만 이제 점점 그래서 그때는 그 컴퓨터 이세돌은 혼자고 그 컴퓨터는 수천 대가 하는 게 맞느냐, 사람은 혼자인데 컴퓨터 수천 대가 달라붙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점점 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하드웨어는 좀 적게 쓰고 또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은 전문 기사들이 수천 수백의 앞에 기보가 없어도 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서 바둑을 자꾸 두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지능이.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많이 안 시켜도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알파고가 이제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온라인으로 이 알파고 제로나 이런 거에다가 지금 전문 기사들이 바둑을 두는데 수십만 건을 바둑을 두는데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이 컴퓨터를. 그만큼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래 없어질 직업들에 대해서는 뭐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만 이거는 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앞으로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많은 직업이 창출될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 심판. 지금 심판들이 상당히 불안전하죠. 야구를 할 때도 야구가 심판이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이거 판정하는데도 또 테니스에서 우리가 어떤 그 공이 떨어지면 거기서 인이냐 아웃이냐, 그래서 테니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영상 처리해서 챌린지를 선수가 신청하면은 영상을 통해서 그걸 판별하고 합니다만, 그래서 축구에도 요즘에 비디오 플레이어가 이제 적용이 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 이제 심판이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조업은 아까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는 모든 걸 다 기계가 하고 사람은 극히 적어질 것이다. 지금은 울산에 우리가 석유화학산업 같은 장치산업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대한 공장에 전부 다 자동화로 돌아가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더 굉장히 활발해질 거니까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 이 바텐더, 지금 로봇 바텐더인데요. 이 로봇 바텐더가 이 사람들의 주문을 받아서 이게 이제 어떤 뭐 칵테일이라는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좀 불만족스럽다. 왜냐면 주문은 받아서 처리는 해주지만 이 바텐더가 감정이 없고 말을 안 하니까 심심하다 이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로봇 바텐더가 아까 말한 대로 로봇이 인공지능 기술 또 말하고 음성 인식과 말하는 기술이 같이 결합되면 이제 사람의 대화도 듣고 감정도 이해하고 대화를 가능해주는 그런 로봇 바텐더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앞으로 이제 그 미래 없어질 직업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뭐 분명히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많은 약국이 있고 약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님들은 우리 환자들이 이제 오면은 자기 증세를 얘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제를 해주거나 또 약을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더 발전해지게 되면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 환자가 자기 증세만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인공지능이 그걸 판별해서 조제를 딱 해주고, 조제한 건 아무데나 가서 우리가 커다란 중앙약국 뭐 거기 아무데나 가서 그냥 조제를 하든지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수많은 약사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필요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직업들이 그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것도 이제 이게 사라질 거와 앞으로 주목받을 직업을 이렇게 그냥 비교를 했습니다. 이것도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래에 이제 새로 주목받을 10대 직업별 우주 투어 가이드 이런 거 있죠. 우리 여행할 때 가이드 있듯이 지금 우리 테슬라의 그 머스크가 지금 우주 여행을 그 참가단을 지금 모집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신청해. 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갔다 오는데 아마 수십억 정도 드는데 그거 신청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 여행을 이제 스페이스 X라고 그러죠. 시켜준다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우주 투어 가이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디지털 문화에 들어가. 앞으로는 이 모든 문화도 디지털화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 디지털 문화의 결과가 필요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 뭐 없어질 것 중에 텔레마케터, 이제 전화로 막 텔레마케팅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 하게 되면은 그 텔레마케터가 따로 필요 없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분명히 맞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새로 생기고 주목돼야 될 직업군이 많이 생기고 또 앞으로 없어지거나 사형길에 들어서는 직업군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가 언택트 모빌리티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구글이 처음 제시한 자율주행 자동차 아주 유명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BMW의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이거는 우리가 전문 이 드라이버만이 할 수 있는 드리프트 있죠. 차가 이렇게 코너를 돌 때 미끄러지는 드리프트 그런 기능까지 가진 자율주행 자동차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기능들은 다 지금 그 자동차 운전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드론이 엄청나게 많은 드론이 나와갖고 이 드론에 뭐 농약을 살포하는 것도 있고 사진 촬영하는 것도 있고 또 뭐 범죄를 감시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외국 같은 데서는 택배도 이 드론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 엄청난 드론을 통해서 새로운 생활 문화 혁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현대자동차와 우버가 얼마 전에 서로 계약을 맺었는데 요거는 PAV라고 그래갖고 퍼스널 에어 비클이죠. 그러니까 개인 택시처럼 개인 수송용 비행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하는데 개인 택시를 타는 게 아니라 이 개인 비행기를 불러서 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 현대라고 써 있죠. 현대자동차와 우버가 서로 파트너십을 맺어서 같이 협력하기로 하고 최초로 공개된 그런 PAV인데 앞으로 그래서 이 개인용, 개인 수송용, 개인 택시 대신에 개인 이런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제가 여기 이 우버에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법률적으로 좀 완비가 안 돼서 타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모빌리티 시스템이 좀 잘 갖춰지지는 않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도 되겠죠. 제가 1월 달에 스페인에 가서 한 학술대회 때문에 한 일주일간 있었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 세계 우버 대신에 그 지역에는 우버는 없고 캐비파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카카오 택시 뭐 이런 것처럼 택시를 제가 어느 호텔에서 부를 때 그 앱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갈 거다라고 그 캐비파이 택시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캐비파이 택시가 이 앱을 통해서 몇 분 걸린다, 5분 걸린다 그러고 5분 걸리는데 지금 어디까지 오고 있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택시에 기사의 사진과 함께 이 사람의 인적사항까지 뜹니다. 그리고 제가 택시를 타게 되면은 이미 그리고 어디까지 간다는 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은 뭐 몇 달러다 그러면 몇 달러 이미 바로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교통이 막혀서 늦어서 택시비가 올라가고 무슨 또
택시, 우리나라 택시처럼 어디 빙글빙글 돌아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딱 내가 부를 때 어느 호텔에서 어디까지 가려면 5달러 딱 하게 되고 그 택시 기사 사진이 딱 뜨고 어디까지 오고 있다. 택시 타게 되면 딱 5달러 결제되고 어디 딱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택시 기사가 누군지 아니까 내가 어떤 무슨 뭐 다른 위험스러운 것도 없고 기가 막히죠. 요금도 싸고 정말 편리하게 제가 이걸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러한 시대가 그러한 모빌리티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미래 인재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여기 9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아이디어 시대고 이 어떤 발상의 전환, 우리가 콜럼버스 달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뭐 그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정. 우리가 끼라고 하는데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 없이 되는 것은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열정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뭐든지 이거 될까? 이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협동성과 융복합적 사고방식이다. 이제는 세상이 하나 단순하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또 일도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같이 해서 같이 협동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끈기라고 하는데 뭐든 한 번 시작하면은 우리가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지속성 있게 이렇게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전과 해. 꿈이라고 하죠. 꿈. 그래서 여기는 꿈, 여기 끈기, 끈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꿈,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살아가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미래 계획을 하고 난 이것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운 대로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일곱 번째, 변화에 대처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뭘 하든지 여기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데도 우리 노트북과 여러 가지 뭐 상황 변화가 많았잖아요. 뭐를 하든지 항상 변화가 심합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래도 공부하다가 요즘 학교를 뭐 못 나가고 자기가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든지 또 내가 갑자기 몸이 좀 아프다든지 어떤 변화가 이제 자꾸 생겨요. 무슨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 변화에 순간순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명감. 이건 중요하죠.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다르게 인간은 자기 어떤 자리가 있잖아요. 저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학교 가면 교수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면 학생이고 집에 가면 어떤 부모님들의 사랑받는 자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학교 가면 학생으로서 또 집에 가면은 내가 부모님의 자식이니까 자식으로서의 어떤 기본 도리가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를 잘 모셔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죠? 내가 자식인데 아빠 엄마를 아무 존중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자식으로서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회사 다니면 마찬가지예요. 회사원이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회사원으로 최소한 내가 회사에 월급 받고 사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회사에 유익을 끼쳐야 되고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모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모르면 모든 것이 캄캄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 인재상에서 몇 가지 예만 한번 드려볼게요. 자, 창의성, 아이디어, 발상에 관한 예로 제가 속하 있는 울산대 전기공학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울산대 전기공학부는 제가 그 교수를 한 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만 한
15년 전, 20년 전에 보면은 울산대 전기공학부가 울산대 공과대학 중에서 중간에도 못 미쳤어요. 딴 데 전기전자 보면은 서울 수도권 같은 데서는 공대에서 상위권에 있었는데 울산에서는 중하위권에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울산의 주력 산업이 자동차나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화학, 소재 이런 것들이었는데 울산에 전기전자 산업이 별로 없고 자동차나 조선, 즉 기계나 조선 이런 쪽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울산대 전기전자는 공대에서 이렇게 이제 순위가 쳐져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 학부가 전기전자공학부가 초대 학부장을 맡을 당시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낸 거예요. 뭐냐? 우리 울산대 전기전자 학부가 울산에서 활발하게 잘 살아가려면은 울산의 주력 산업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울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나 조선의 전기전자, ICT, 반도체 컴퓨터, ICT 기술을 접목시키면은 앞으로 자동차도 첨단화되고 또 이 선박도 미래형 첨단 선박으로 나가게 될 텐데 거기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하자. 자동차나 조선의 전기전자 반도체 통신 기술을 적용을 해서 자동차나 조선 산업을 인류화하는 데 기여하자.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죠. 그런데 그 후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우리 울산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가 한 15년 동안 그 정부 사업에 한 600억 이상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BK 사업, 제가 지금 3단계 BK 사업 단장을 했는데요. 3단계 BK 사업은 7년 동안 한 100억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받았고, 이제 이번 9월부터 7년 동안은 4단계 BK 사업을 하는데 한 120억 정도 지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 지원을 해갖고 인류화 사업을 해서 전기전자가 4년 동안 한 120억 정도를 지원받았어요. 이래서 약 15년 동안 한 600억 이상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금은 최고의 전기전자가 울산대학교 거의 최고의 학부가 됐고 그 뭐 자타가 공인하는 바인데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가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 전기전자가 울산의 주력 산업과 관계가 없다. 이게 아니고 울산의 주력 산업을 세계화, 첨단화하려면 전기전자 기술을 거기에 접목시켜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 하나죠. 자, 애플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애플은 지금 애플의 주식 총액이 1800조입니다. 1800조. 상상을 초월하죠.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 삼성전자 주식이 주식 시가가 이제 변동을 됩니다만 약 390조 정도 되고,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된 790여 개 회사가 1400조. 애플 회사 하나가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된 전체 기업의 주식보다 많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품 만드는 게 수천 개, 수만 개 되잖아요. 가전부터 노트북부터 해서. 근데 이 애플에서 만드는 제품은 한정돼 있죠. 애플 아이폰하고 애플 컴퓨터, 애플 노트북, 또 애플 애플 우리 시계하고 종류는 몇 가지 안 돼요. 제품에서 수십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주식 시가총액 애플이 어떻게 이렇게 컸느냐? 애플이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가 된 것은 애플의 그 디자인을 정말 강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플 디자인 아주 멋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 디자인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어플 장터라는 건데, 애플이 이제 이거를 많이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크게 됐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살려면 어떤 CD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서 썼죠. 또 어플리케이션, 이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사서 써야 되는데, 애플에서는 처음에 어떤 개념을 이용했냐면 이거를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직접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장터를 만들어 놓고 애플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애플 장터에 올려놓고 그거를 수많은 사용자가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 음악도 직접 파는 게 아니라 CD를 음악 디스크를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음악을 다 올려놓고 그거를 다운받아서 받아가게 쓰는 거죠. 그 다운받는 사람은 물론 돈을 냅니다만 그 돈을 내는 거는 이제 돈을 내게 되면은 그거는 애플에서 일부 먹고 그다음에 거기에 올려놓은 어플이나 소프트웨어 또는 음악을 만든 사람의 저작권으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쉽고 싸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개념을 통해서 애플이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창업하고 거의 망했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쫓겨났었습니다. 쫓겨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이 디자인과 이런 개념을 통해서 애플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됐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는 것만큼 보인다. 우리 옛날에 노래가 있죠. 이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그래서 옛날에는 모르니까 이 달나라에 진짜 토끼가 있는 줄 알았지만 우리 69년에 암스트롱이 달에 가보니까 달은 사람이 안 사는 먼지만 풀풀 나는 거잖아요. 모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울산대학교 앞에서 어떤 가게를 한번 촬영했는데 돈 내고 돈 먹게. 여러분 이 앞에 돈은 무슨 돈입니까? 이거는 머니 돈이고 이 돈은 뭡니까? 돼지, 피그, 돼지. 돈 내고 돈 먹기.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 돼지 돈자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 돈 내고 돈 먹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돼지 돈인지 모르니까 이 돼지 돈이라는 걸 아니까 이게 이제 돈 내고 돈 먹기가 뭔지 보이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읽어도 모르게 되면은 크게 일부분만 알고 뒤에 내용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지식을 습득하기에 애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아까 우리 말한 중에 끈기와 열정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KFC 잘 아시죠? 저도 자주 가서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자주 먹습니다만 여기에 창업자가 이 커넬 샌더슨이라는 이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이 KFC를 언제 창설했느냐? 62살에 62살에 이 양반이 62살까지 제대로 뭘 하는 게 없어갖고 자기가 닭고기 요리를 잘하니까 조리법 레시피를 가지고 많은 자기를 사업을 후원해줄 그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1008번이나 거절을 당했어요. 1008번. 저 같으면 한 1008번 아니라 한 18번 거절당했으면 포기하겠어요. 근데 이분은 1008번을 거절을 당했는데 그 후에 이 피터 하먼이라는 사업가를 만나서 드디어 사업 자금을 받아갖고 KFC를 창업하고 그래서 성공을 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지금 이제 이렇게 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이 커넬 샌더슨의 별명이 켄터키 대령이라는 이 별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그 별명을 따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와 열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미래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얘기 보면 아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 또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거는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아는 게 없어. 학교를 다녀도 공부를 자기가 해야 되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 취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학점이 좋아야 돼요. 4.5 만점이 얼마냐. 그래서 회사는 일단 4.5 만점에 3.8 이상 되면 3.8 이상이 안 되면 아예 지원할 자격조차가 없어요. 또 어떤 회사는 3.5.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만국 공용어로 영어는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죠. 앞으로 한 30년쯤 가면은 이제 동시통역기가 완전히 일상화되면은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게 몇십 년이 될지 모르지만 20년, 30년 그때까지는 영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특기, 한 가지 특기를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대학생들도 우리가 졸업할 때 자기가 한 가지 어떤 특기에서 전기전자 중에서도 나는 그 마이크로 로봇, 마이크로 마우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지형기구를 찾는 그거 전문가다. 아니면 나는 이 어떤 이 프로그래밍 전문가다. 뭐 그래서 하나의 특기를 키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책 읽기. 중고등학교 우리가 입시 준비 때문에 책 읽기를 많이 하기 힘듭니다만 그래도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한번 들어본 거, 한번 직접 가서 보면 가장 좋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다 자기가 찾아다닐 수가 없고 자기가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라도 한번 자기가 경험을 했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음에 그거에 접했을 때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은 말할 것도 없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인데 지금 코딩 시대다. 대학에 와서는 C 언어, 그 다음에 C++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언어, 그 다음에 자바라는 언어. 요즘에는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있어갖고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지만 우리가 대화하듯이 쉽게 이렇게 프로그램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하는데 이런 웬만한 정도의 코딩은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변화에 잘 대처하려면 정보를 잘 접해야 되는데 정보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세미나 가서 여러분들 오늘 세미나에 이제 여기에 와서 직접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정보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회는 국내 전시회도 있고 국제 전시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에서 잘 알려진 CES라고 세계 가전 전시회죠.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하는 세계 가전 쇼가 하면은 라스베가스에서 주로 열리지만 세계 모든 가전 제품, 현재 나와 있는 제품, 또 앞으로 나올 제품 이런 것들을 다 전시하고 그걸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설명하고 카탈로그도 얻을 수가 있죠. 요즘엔 세계 가전 전시에 이제 자동차 부품회사, 현대자동차나 모비스 같은 그런 자동차 부품회사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동차에 관심 있다면 자동차 전시회, 그 다음에 모바일에 관심 있다면 모바일 전시회 이런 데 가서 한번 서울 같으면은 저 킨텍스와 또 코엑스, 대구는 대구 엑스코, 부산에는 부산 백스코 이런 데가 있죠. 울산에도 지금 아마 울산 컨벤션 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내년 안에 되겠습니다. 그런 전시장이나 컨벤션 센터에서 대규모 전시회가 있을 때 자기가 관심 있는 제품 한번 그 전시할 때 가보면은 엄청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협동성 강화. 요즘에 혼자서 이렇게 독불장군을 하는 게 아니라 협동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교회 중고등부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많은 활동을 하죠. 같은 팀으로. 그래서 같이 연극도 하고 뭐 하고. 그래서 그런 협동성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그 악기나 운동 같은 건 그런 동호회에 그런 데 가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중고등학생들도 체력 단련 열심히 하고 이런 동호회 뭐 어떤 아이스하키라든지 뭐 야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운동, 체력도 키우고 또 같이 사회성도 많이 키우는데 우리나라는 입시 때문에 그걸 상당히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까 말한 융복합적 사고방식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대학생들 그 면접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딸들도 다 이제 이렇게 취업을 하는데 취업 과정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서류 낼 때 자기소개서 내고 그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면접 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면접은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 일상화될 건데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대학 출신, 뭐 영어 점수, 무슨 학벌 뭐 이런 거 다 가리고 사람만 놓고 사람 A, 사람 B, 사람 C 해서 그런 계급장 다 띄고 뭐 한 몇 시간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관들이 여러 같이 뭐 생활도 해보고 뭐 밥지갑도 먹어보고 갑자기 문제를 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냐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래서 그게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총례처럼 이렇게 그런 면접하는 방식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되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어떤 임기응변 능력도 있고 또 어떤 특성화 개인기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면접에서도 그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건 아까 그 예로 우리가 육체와 정신을 다 단련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스티브 잡스가 몇 년 전에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죠. 이 스티브 잡스의 나이가 1955년산. 그래서 스티브 잡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트와 여기서 지금 강연하고 있는 저와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겠습니까? 나이가 똑같습니다. 1955년생.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애플에서 성공하고 돈이 많았지만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요즘 우리 학생들 보면은 막 키는 벌쩍 크고 한데 체력도 약하고 굉장히 심성도 약하고 그래요. 형제도 없고 저만해도 우리 여동생들이 넷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뭐 90살 훨씬 넘어셨지만 아직 살아계신데 우리 형제 4명인데 4명이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는데 요새는 하나 아니면 둘 이러다 보니까 이 사회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육체도 단련하고 정신도 단련해야 되겠죠. 융복합 이거는 뭐 간단한 예로 보면은 우리가 전자음악, 전자키보드 이거는 전자기술과 음악이 같이 결합된 거죠. 그다음에 CG, 컴퓨터 그래픽이라는데 컴퓨터 그래픽은 미술하고 컴퓨터가 결합된 거죠. 우리 전자공학 전공하신 분 중에서 음대 교수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 전공해갖고 또 미대 교수하는 분도 있어요. 컴퓨터 그래픽 전공해갖고 영화 촬영하는데 또 CG만 이용하면 사람 배우 하나 안 쓰고 CG 컴퓨터 그래픽 통해서 영화 전체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SM 잘 아시죠, 여러분들?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1995년에 설립한 이 연예계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이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씨가 미국에 가서 컴퓨터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음악에다가 이제 컴퓨터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이 만든 회사가 SM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간단한 접목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학에다가 공학을 접목하고 공학에다가 인물을 접목하고 공학에다가 예술을 접목하고 예술에다가 또 인물을 접목하고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도 요새 LG에서 나온 데 보면 명품 그 예술 이 그림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새롭게 이렇게 학제간 서로 다른 간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그러한 세대다. 이게 융복합적 사고방식이겠죠.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세대에 성공을 하려면 또 인생을 보람있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8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거는 제가 연구도 하고 66년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거와 같이 접목한 일입니다. 첫째, 마음과정이 좀 중요하다. 이거 제가 만든 공식인데 C는 C1 플러스 C2 플러스 C3 플러스 CN. 이거 뭐냐? 이거 뒷장에서 설명할게요. 이건. 자, 두 번째, 환경은 극복 가능하다. 이것도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극복 가능하다. 셋째, 위기는 기회고 기회는 위기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다고 낙심하지 마라. 위기는 기회니까 거기서 열심히 하면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고 또 기회는 지금 상황이 좋다고 거기서 안심을 팍 놓으면 거기서 또 망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는 다시 위기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파다 보면은 전문가가 되게 돼요. 근데 한 군데 집중적으로 팔려면은 재미를 붙여야 됩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재미를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사명감에서도 말씀했지만 책임을 다해야 된다. 내가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아들이면 아들,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여기 주민센터에 내가 또 주민센터 직원으로서 책임감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 없는 사람은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자, 여기 6번째는 유익을 줘라. 내가 있음으로써 내가 있는 집단이 손해가 되느냐, 그냥 자기 밥그릇 정도만 하는 똔똔 인테느냐, 아니면 내가 있음으로써 그 단체에 유익을 주느냐. 내가 있음으로써 그 단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면 나도 보람만 있고 그 단체가 더 행복하고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 업무에 긍지와 보람을 느껴라.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대학을 간 다음에 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회사에 취업하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마치고 회사에 취업하면 회사에 취업하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 참 회사에 그냥 매일 출근할 때 끌려가듯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또 회사 가서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냥 무슨 어디 끌려가는 소처럼 그러면은 인생이 재미도 없고 회사도 발전이 없고 자기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제가 가서 회사에서 재미를 느끼려면 하는 업무에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인터넷을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인터넷 찾아보서 공부도 하고 책을 또 공부도 하고 아까 자기가 하는 업무에 관련된 전시에 있으면 가보기도 하고 자기가 하는 업무에 관련된 세미나에 있으면 세미나 찾아보기도 하고 인터넷 찾아보고 자꾸 보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알려줄 수 있고 또 일이 재밌어요. 그리고 자기 회사에서 나 회사에서 쫓겨날까 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나간다고 해도 회사에서 잡아요. 전문가가 되면. 그래서 그렇게 전문가가 되면은 그렇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는 일에 긍지와 보람을 느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월급 받고 그냥 억지로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회사가 발전하고 회사가 발전함으로써 국가가 발전하고 정주영 씨가 말하는 것이 그거하면 나의 발전이 회사의 발전이고 회사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 그 마음가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회사를 다니더라도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다니면 업무의 능률도 오르고 회사도 발전하고 나도 발전한다. 그 다음에 양보의 미덕을 가져라. 내 거 하나 그냥 찾아먹겠다고 끝까지 모든 일에서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자기는 당장은 이득이 되지만 크게 보면 다 손해가 됩니다. 내가 한때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잠시는 손해보지만 나중에 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자, 마음가짐에 중요하게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C는 C1 플러스 C2 플러스 C 플러스 CN이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다 보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다. 여기 C1, C2, C3 이거 다 가진 사람은 없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머리도 좋고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런 우리 교회용어로 그 달란트라고 하는데 이 달란트 어떤 재주 사람한테 주어진 그런 것들이 다 합하면 일정하다 이거야. 일정해. 누구나 일정하다. 그래서 내가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하다 보면 나는 내게 또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나는 머리도 나쁘고 또 이렇게 빨리지도 못하고 뭐 그러면은 또 자기에게 나는 세밀한 뭐 예술적인 감성이 있다든지 응? 어떤 그 자기 다른 게 가진 게 없다면 잘 찾아보면 자기에게 가진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도 없고 누구나 다 가진 사람도 없다. 세상은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길거리 가면 다 이렇게 웃고 즐겁게 다니고 있지만 다 안에 들어가면 다 어려운 사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아니 돈이 없어서 또 취업을 못 해가서 무슨 또 집안에 병이 있어서 다 근심과 걱정이 그거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그렇게 비탄할 필요도 없고 나는 잘났는데 우리 돈도 많은데 나는 건강한데 그 뽐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부족한 게 또 자기한테 있는 거고 내가 다 그렇게 부족하면 나한테 또 다른 사람이 없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개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건희 회장님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재산이 10조가 넘으시지만 얼마 전에 해서 이제 아마 지금
활동을 못하고 누워 계신데 그 재산이 10조면은 그 은행에다 놓으면 이자만 하루에 수십억에 이자만 하루에 수십억. 하루에 수십억을 어떻게 씁니까? 이자만 받아 하루에 수십억인데. 근데 그 누워 계시니까 돈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미국의 이때 빌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 세계 대통령이 되고 잘 나갔습니다만 그 스캔들로 많은 또 고초를 겪었죠. 이 가다피라는 이 리비아의 옛날 지도자는 40년 동안 독재 정권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치스럽게 쓰고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결국은 이제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건 뭐 극단적인 예 몇 가지 드러났습니다만 세상에는 다 가진 사람도 없고 다 못 가진 사람도 없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게 많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것을 잘 개발해서 찾아보고 그걸 키워서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환경 극복의 예를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이상록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건장한 분이었었어요. 근데 대학원생들과 미국의 이 지리 이런 쪽에 전공하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질 탐사를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갖고 완전히 온몸을 하나도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좌절하고 정말 죽을 정도로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 서울대 모 교수 한 분이 상금을 받았는데 그 상금 1억을 이분한테 기증을 했어요. 같은 대학 교수지만 서로 잘은 모른다 그러는데 이분이 너무 어렵게 됐으니까 자기 상금 받은 것 중에서 1억을 이분한테 기증해서 이분이 그거를 바탕으로 해갖고 이 전자 첨단 장비 이분은 뭐 다른 거 다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첨단 장비 이 장비를 해갖고 지금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됐습니다. 물론 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환경을 극복하고 말하자면 이 장애인들의 어떤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의 재활 그래서 자기 전공에서도 유명한 분이 됐고 장애인의 첨단 장비를 이용한 재활 분야에도 아주 유명한 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사고를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사고를 당한 이후에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 환경을 극복하고 지금은 사고를 당하기 전보다 더욱 유명한 교수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에 좌절하지 말고 환경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까 여러 가지 말한 인공지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이 세상의 생활이나 문화나 어떤 형태가 계속 파라다임이 바뀌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바뀌어가는 데에 따라서 직업도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새로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바람직한 인재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면 좋겠고 또 마지막에 말한 이 인생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인생을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오늘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실천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